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구영권입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어떻게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실질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투자를 유치하시려는 바이오 헬스케어 신생 기업들이 이런 사항은 알고 투자를 유치하시면 어떨까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을 좀 되짚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취지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글로벌 게임 회사인 스마일게이트가 국내의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플래닛의 제도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인큐베이션 센터, 그리고 창업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999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약 100여 개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한 평균적으로 750억 정도의 자금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인류 건강과 생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장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 투자를 유치하시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대표분들은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연구자 출신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주로 실험실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주변에서 사실 많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투자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비상장 바이오 벤처 기업은 사업의 특성상 꾸준히 투자 유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개발하시려는 품목이 메디컬 언맷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임상을 진행하신다던가 새로운 단계로 가다 보면은 심지어는 상장을 하신 다음에도 자금 조달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바이오 벤처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이 자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려는 품목에 관련된 특허라던가 특화된 기술, 그리고 이걸 개발하시는 연구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야 제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돕는 게 이제 결국은 벤처 캐피털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다시 개편된 국가신약개발재단이라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꾸준하게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융기관, 특히 뭐 은행이라던가 증권회사, 이런 곳을 통해서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정부기관이라던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의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어떤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저희들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생긴 금융 기법이 벤처 캐피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벤처 캐피털은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을 함께 동시에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벤처 캐피털에서 내가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과 미팅을 하시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살펴보면요. 그 1992년에 바이오니아가 국내 바이오 벤처 1호 기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창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수치보다는 항상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 통계가 최근 8월 달에 집계가 됐는데 저희 그 직관적으로는 훨씬 더 바이오 벤처에 대한 창업이 더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100개의 기업이 창업됐고 이 중에서 한 2,500개의 기업이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 벤처 캐피털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벤처 캐피털이 그 연간 투자 금액은 약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벤처에 투입되는 금액이 약 1조 2천억 정도가 바이오 벤처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벤처 캐피털이라는 그 업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이고요. 이거 이외에 신기술 금융사 또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 바이오 벤처 쪽에 투자가 되는 자금은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연 4조 정도 규모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벤처 캐피탈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요즘은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 창업할 시기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새로 생기는 기업들도 워낙에 많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도 상대적으로 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그 투자 검토했던 대표님께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본인도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서 저희에게 사업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사업 전개 방향의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렸을 때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제가 이제 다음에서 설명드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그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상장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고심해야 될 핵심 질문들을 제가 한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미국의 클라이너 퍼킨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털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워낙에 잘 되다가 재작년에 그 파트너들끼리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생겨서 회사가 분리가 됐지만요. 그래도 클라이너 퍼킨스 하게 되면은 미국 벤처 캐피털 중에서는 정말 탑 그 1위권에 드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너 퍼킨스의 유명한 파트너인 랜디 코미사라는 파트너와 그리고 에디 펑이라는 파트너가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고민해야 될 질문과 해답이라는 세션을 가지고 그 팟캐스트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 20번 정도 들었고요. 20번 들으면서 좋은 말들을 노트 테이킹을 해놨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거 꼭 들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가 해체가 되면서 이 그 팟캐스트 자체도 지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유치 추진의 적기는 언제인가? 언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요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아닌 인터넷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6개월 단위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이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벤처 캐피탈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특히 전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면은 투자 유치의 주기는 여기 굵은 글씨로 했던 것처럼 2년 주기로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정도는 우리가 앞선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털들한테 약속한 각각의 마일스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주로 1년 동안 집중해야 될 일이고요. 투자를 유치하시려면 이게 바로 딱 되진 않습니다. 어떤 투자 회사를 만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려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사결정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월 동안에 그 투자 유치 노력이 다 성공이 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판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가져가고 하면은 1년 동안은 열심히 목표한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나머지 1년 동안은 그 달성한 마일스톤에 근거해서 다음 마일스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시간, 이렇게 2년 주기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정도는 안전하게 그 필요한 자금을 모아 두셔야 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또는 제약기업에서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돈 모으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돈 모으는 걸 전문적으로 해줄 사람 뽑아서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정말 돈 모으는 것 때문에 내 연구 개발이 피해받는 게 정말 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팟캐스트에서 정말 감명 깊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익이 나지 않는 벤처기업이라면은 대표이사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돈을 계속 조달하는 일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당연히 연구개발도 열심히 추진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든 팀이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려는 과제가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돈을 모으셔야 되는 게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받는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do not consider that to be a distraction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 대표님들한테도 계속 번갈아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CFO라고 해서 자금 조달에 집중하시는 분을 영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CFO 분들은 그런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은 그 대표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드셨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가시는지가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 결코 이건 숙명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숙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라면은 사업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항상 또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보력이 빠르시다 보니까 어느 벤처 캐피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벤처 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그 벤처 캐피털에서 상장을 지원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기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가 그 투자를 유치하시려는 대표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회사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보셔야 된다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담당자가 과연 우리랑 얼마나 서로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도와주고, 다음에 필요한 돈을 잘 공급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점들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에 언급된 11 o'clock at night on Sunday,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요일 밤 11시에 그 일을 접했을 때 과연 나에게 투자한 벤처 캐피탈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얼마나 친밀도가 있는지, 그 벤처 캐피털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지를 딱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저는 대표님들한테 항상 저희가 투자한 대표님들한테 정말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은 제 사정이 어떨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해 주시고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제 입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관계가 형성된 분에게 투자를 받으셔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캐피털은 단순히 돈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돈 이상의 것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의 가치를 자꾸 깎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항상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시리즈 A를 하는데 시리즈 B를 하는데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어느 정도 조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이건 사실은 우리의 투자 주기랑도 사실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투자 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약 2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소요 자금에 대해서 정말 정말 자세히 잘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투자하는 저희도 굉장히 편하게,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물론 이런 과정이 익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연구비, 인건비 이런 거 구별하는 게 힘드시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다음 단계를 갈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또는 임직원분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많이 하신 부분이, 도대체 이 벤처 캐피털은 왜 이렇게 우리 밸류를 깎으려고 하고 우리 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 정말들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이 캐피탈이란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피자의 조각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이 피자를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벤처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율에 너무 얽매이시기보다는, 가장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우리와 성공을
성공의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베스트 답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라던가 지분 이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창업자분들께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목표 세운 것을 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국내 그 제약 기업들도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도 이런 곳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가 우리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있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참 많이 해주세요. 근데 원래 이 그 팟캐스트의 원문에는 전략적 투자자는 너무 초기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분들의 의견이었는데 저는 약간은 반대입니다. 워낙에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환경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초기부터 전략적 투자자와 논의를 하셔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사실은 그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를 하시고 추가로 상장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유치는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는 이정표, 마일포스트일 뿐이고요. 마일스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됐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금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회사가 성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부분이 정말 모든 데이터, 돈에 관련된 부분 다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만 제대로 투자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 모든 회사의 전 직원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유치의 중심은 대표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장님, CFO 정도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서 잘 준비가 되셔야 빠르게 유치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아마 앞서서도 이미 강조드렸지만은 여기에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답은 절대 없습니다. 옵티마이즈해서 벤처 캐피탈과 계속 논의하셔서 서로 양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적의 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투자 유치하시는데 좀 고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